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주제, 기업에서 바라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및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해드릴 현대자동차에 근무하고 있는 최준식 책임입니다. 제가 근무 경력이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그동안 봐왔던 경험을 토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매점말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 환경에서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R&D 결과물에 대해서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방어수단으로서 특허를 봐왔다면 이제는 특허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하나의 비즈니스 수익 창출 수단으로, 즉 공격적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특허 트롤, 즉 특허 괴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보통 이제 특허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일컫는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MP, 즉 비제조 특허권자, 즉 특허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특허 발전 단계에서 제시한 게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잠깐만요. 제품 판매 증가, 그리고 R&D 투자 증가에 따라서 특허료를 지불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특허가 부족하다 보니까 특허 분쟁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 특허 중요성이 인식이 되어서 결국은 그 나중 회사에 특허를 확보하게 되고, 그게 이제 특허 역량이 키워져서 특허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떤 그 특허로 인해서 자기가 손실을 보고 난 다음에 특허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도적인 기업일수록 선도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확보하고 이 특허를 가지고 경쟁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특허의 수입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을 펴오고요. 하지만 A사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일부 좀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특허에 대한 인식을 초기에 인식을 하지 못해서 단연간에 그래서 상당한 양의 특허료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특허를 확보하고 나중엔 특허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특정 기술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특허를 확보해 놓는다면 충분히 특허에 대한 문제도 방지하고 특허료 수입까지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식재산을 운영할 때 지식재산 경영 5단계를 표현을 하는데요. 크게 방어용부터 비용관리, 고도화까지 나눠지고 있습니다. 방어용이란 제일 처음에 특허를 이제 기업에서 운영을 할 때 단순히 그 경쟁자로부터 견제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또 개발한 결과물을 특허로 확보하는 그런 수단으로 진행해 오다가 이게 특허가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특허의 지재권을 포기를 한다든지 계속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관리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제일 꼭대기 보시다시피 고도화라는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육성 발전하게 되는데요. IBM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IBM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작년 기준으로 27년 동안 연간 1조 3천억에서 한 1조 5천억 정도의 특허료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IBM은 이 특허가 기업의 전체적인 역량하고 연계되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 특허를 비즈니스 핵심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를 하나 잘 확보함으로 혹은 특허 전략을 잘 가지고 함으로 해서 특허가 하나의 핵심 수단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가 왜 중요하냐? 바로 특허 리스크 때문인데요. 특허 소송이 여러분이 이제 관여가 돼가지고 침해 금지가 되게 되면 판매 금지뿐만이 아니고 수입 수출 또 폐기 처분까지 하게 되고요.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과거, 미래, 고의 침해 같은 경우에는 3배의 손해배상액까지 지불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특허 소송에 걸리는 변호사한테 주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외에도 특허 하나를 잘못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회사 전체의 이미지 하락이 되든지 혹은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국제 특허 분쟁 동향을 전체적으로 제가 좀 요약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특허료나 소송 비용의 고액화,
두 번째는 잠깐 말씀드렸던 MP의 소송이 증가되고 있고요. 요즘은 예전에는 개인이라든지 아주 소규모의 MP가 많았다면 MP가 요즘 굉장히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성설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을 배경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선소송 후협상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선진 기업들의 경우에는 자기들만의 특허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후발 기업을 아예 그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봉쇄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쟁사의 특허 공격 증가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정부의 소부장 관련해서 그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재가 많아가지고 독자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 특허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체들이 일본 정부의 지원하에 적극적으로 특허를 봉쇄하려는 그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송 비용의 고액화의 한 예로 저희가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니까 페이스라는 MP하고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특허 소송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페이스라는 그 회사는 처음에는 개인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특허 소송을 통해서 거대화돼가지고 하나의 기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가 2000년도 초에 프리우스2를 양산했는데 2004년도에 토요타의 특허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법원에서는 기존에 써왔던 침해했던 부품들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항소법원에 가서 앞으로 쓸 부품들에 대한 즉 미래 특허에 대한 비용을 다시 산정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내려 다시 1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려온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과거 침해의 경우에는 이미 그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모르고 썼기 때문에 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미래 침해라는 것은 이미 침해한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특허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이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오른쪽에 침해 판결 이전 로얄티와 침해 판결 이후 로얄티를 비교해 보시면 이전에는 차량당 25불을 지급해라는 판결이 났다면 미래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당 98불, 약 4배의 특허료를 더 지불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판례를 계기로 해서 모든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미래 침해에 대한 부분은 많은 비용의 특허 로얄티를 지불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허 소송 진행 동향을 보시면 소제기에서 증거조사까지 1차 합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그 특허 비용 때문에 판결 이전까지 대부분 판결이 그 합의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밑에서 보시면 전체 소송의 74%가 2년 이내에 합의로 종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송 단계별 비용을 보시면 증거조사 이전인 초기 단계만 해도 50만 불, 그리고 디스커버리 증거조사까지는 80만에서 150만, 1심 판결까지는 누계로 350만에서 550만 불의 비용이 나가는데 이 비용이라는 게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변호사한테 주는 돈만 이만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될수록 소송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원고나 피고나 그 합의에 이르는 경우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 소송의 74%가 2년 이내에 합의로 종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허 카르텔 형성에 대한 실례인데요. 칼라 잉크젯 프린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칼라 잉크젯 프린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HP, 앱선, 캐논 이런 종류의 칼라 잉크젯 프린트만 보셨을 텐데요. 이는 바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서로 공유를 해서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는 아예 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방어막을 형성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한 7,000개 정도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아예 신규 진입을 막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들이 그 현대기아차 지식재산 경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아랫단에 보시면 지식재산 경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 특허를 단순히 그 R&D 결과물에 대한 권리 취득이 아닌 경영 전략 요소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모토로는 지식재산의 창출, 관리,
활용을 통해 기업의 경영이익 창출에 기여한다는 목표 하에 기업 비전 중에 하나로 지식재산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R&D 전략과 지식재산만 어느 정도 연계해서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R&D 전략, 경영 전략, 지식재산 전략이 하나의 기업 비전으로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그 지식 전략이 수립이 되면 당사와 경쟁사 기술의 특허 분석을 통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겠고요. 이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사업화를 할 것이냐, 특허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하나의 기술력 마케팅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특허 활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저희들 역할이 이제는 R&D 전략의 어떤 기술이 선정이 되면 그 기술이 특허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출원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론적인 조치를 맞춰왔다면 이제는 R&D 전략 수립할 때 특허 분석을 통해서 이 기술은 제대로 가는 방향이다. 아니면 이런 신기술도 개발해야 된다. 혹은 이 기술은 라이센스를 도입하는데 어떤 업체의 특허를 도입해야 된다. 혹은 기술 제휴를 할 때 이 기술 제휴를 하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어떤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하고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영 전략이나 기업 방향을 설정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쪽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단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보시면 평균적으로 핵심 특허는 1내지 5%, 그나마 핵심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목적의 방어형 특허가 약 50% 되고요. 나머지 한 50% 정도는 미활용, 미가치 특허로 많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약간 그래도 좀 우호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어떤 조직에 따라서는 가치 있는 특허가 3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특허를 출원함에도 불구하고 왜 가치 있는 특허가 없느냐, 이 부분 대부분의 기업이나 조직에서 어떤 특허 정책을 펼칠 때 처음에는 특허 출원 목표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그 특허 출원 목표를 줄 때 잠깐만 물 잠깐 마시겠습니다. 어떤 A라는 조직에는 몇 건, B라는 조직에는 몇 건, 혹은 그 조직에서 1인당 몇 건, 이런 식으로 많이 특허 출원 목표를 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과 관련 없는 특허가 많이 양산되게 되겠고요. 결국은 나중에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특허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특허 포트폴리오라는 부분인데요. 어떤 특정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한 개, 두 개만 출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핵심 특허 혹은 핵심 특허를 방어할 수 있는 개량 특허, 그 다음에 그 개량 특허를 좀 더 개선한 개선 특허, 응용 특허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까지 특허 장벽을 만들어 놓는, 즉 특허망을 구축해 놓는 것이 특허 포트폴리오인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들이 확보한 특허를 활용하려고 할 때 한두 개 특허는 절대 특허 활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아야지만이 이 특허 활용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 특허 포트폴리오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공격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공격적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원천 특허를 확보하고 개량 개선 특허를 가지는 거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원천 특허를 가지기보다는 후발주자로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이유는 후발주자로 뛰어드는데요. 그 후발주자로 뛰어들면 분명히 앞단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천 특허 때문에 사업을 전개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선행 특허를 잘 분석하고 개량을 하다 보면은 그 원천 특허에 대한 개량 개선 특허 혹은 원천 특허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B타입의 특허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천 특허에 대한 개량 개선 특허만 잘 확보해 놓아도 나중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A라는 업체와 특허 문제가 발생됐을 때 충분히 크로스 라이센스 특허로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처지에 따라 가지고 공격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것이냐, 방어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것이냐, 이 방향을 잡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대자동차 내에서는 이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서
아이랩이라는 우수 특허 개발 협의회를 약 10년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우수 특허 개발 협의회는 요즘은 특허가 이제 대량으로 기업체마다 많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깨달은 바로는 이 발명에 관련해서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 아이디어 제안을 발명자가 관리 시스템에 탑재를 하면 그거는 특허 담당자가 탑재된 부분을 다운로드 받아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서류로만 되어 있는 걸 보고 판단을 하다 보면 발명자가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를 다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발명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끄집어낼 수가 있고 또 특허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다 아이랩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중요하고 폭이 넓은 그런 주제들을 선별을 해서 월 1회 우수특허 개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구성원으로는 발명자 그리고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변리사분 그리고 지식재산 팀원이 모여가지고 특허를 어떻게 더 구체화할 것인지 청구 범위는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제안서가 상당히 이제 요즘 이제 좀 품질이 좋아져서 일반적으로 발명자들이 발명 제안서를 쓰는데 통상적으로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해 글로 표현한 부분이 판단을 하는 판단자 입장에서 5분에서 10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 발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입한 면허의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프라인을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제안서를 쓰는 데 들어가는 부담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미리 이제 다 이야기된 부분을 제안서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채택이 되고 출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확보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 사례를 잠깐 봤는데요. 이게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퀄컴과 mpmet.com을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 CDMA 관련해가지고 약 3,200개가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토탈 한 4,20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연매출 60억 달러, 그 중에 영업이익이 60% 이상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특허 때문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mpmet.com이라는 우리 국내 회사입니다. 근데 분명히 이 원천 특허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P3에 대한 등록 특허는 단 3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후발주자들이 뛰어들었는데 이제 특허 분쟁이 진행되는데 이 단 특허를 3건만 갖고 있기 때문에 특허 분쟁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이 시달리고 부도까지 이어지고 결국은 이 회사의 특허는 미국의 시그마텔이라는 데 매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잘못 구축하는 바람에 결국 사업까지 접고 우리의 기술은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런 실패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하나 진행하는 것으로는 발명 등급제 실시인데요. 이제 뭐 목표제라든지 기술별로 특허를 출원하다 보니까 모든 특허를 이렇게 똑같이 취급하고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 특허와 조금 덜 중요한 특허 이런 부분으로 발명 등급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뭐 A, B, C 등급에 따라서 국내 출원, 해외 출원, 뭐 심사 청구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좋은 특허를 유도하기 위해서 발명 등급이 높은 것과 낮은 것에 따라서 발명자에 대한 보상도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 평가위원회는 총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업팀의 좀 책임급 이상의 연구원들 그리고 저희 특허 팀원들 이렇게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주로 특허성 평가를 하고요. 현업팀 부분들은 특허 활용이라든지 성능 향상, 얼마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명자들에게는 분명히 출원 목표를 둬서 뭐 채찍을 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당근이라는 보상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기업체마다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출원 보상, 등록 보상, 실적 보상, 라이센스 보상, 감시 보상, 방어 보상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이제 좀 발명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세 번째 실적 보상입니다. 실적 보상이라는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발명자가 보유한 특허가 실차량에 적용이 될 때 얼마나 많은 원가 절감이나 얼마나 많은 성능이나 신기술이 기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등급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게 되겠는데요. 뭐 많게는 한 5천만 원 이상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허 분석이라는 특허 맵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 특허 분석 업무가 상당히 기업마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특허가 출원되면 1년 6개월 후에 특허청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 자료로서 한 7,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특허 맵이라는 것은 공개된 특허 자료를 정량, 정성 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도표화, 도형화 넣은 것을 되겠습니다. 이 도표화, 도형화 넣은 것을 보고 상대편의 기술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은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방향을 제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체에서도 어떤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고 사업 전략을 수립할 때 이 특허 분석 업무를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10수년 전부터 이 업무를 해오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 가치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특허맵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게 바로 전략 특허맵이란 부분입니다. 전략 특허맵은 앞단에서 특허맵 같은 경우에는 특허만을 가지고 분석을 했다면 여기에다 논문, 시장 환경이라든지 뭐 전문가 인사이트 혹은 경쟁자 기술 동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기술 로드맵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 R&D 전략을 수립하는 것 외에 앞으로 기술을 개발할 때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동으로 해야 되느냐, 공동으로 할 때는 어떤 경쟁사, 어떤 부품사, 어떤 대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기술 개발 전략, 그리고 나아가서는 특허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구축해야 되는지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까지 3개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잠깐 언급드리는 게 표준 특허가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표준 특허 확보는 리딩 컴퍼니의 필수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동차, 기계 분야만 그동안 집중을 했을 때는 사실은 표준 특허라고 하면 전자 IT 업체에서만 막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그 분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가 점점 전자화되고 자율주행차가 점점 가시화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기계 업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술이 융복화라든지 전자 IT 융합 분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표준 특허에 대한 경쟁 중요성이 점점 더 과시화되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최근에 이제 3G, 4G에 대한 표준 특허 풀을 형성해 가지고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대고 지금 표준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달라고 하는 업체까지 생겨 가지고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조직을 갖춰 가지고 열심히 표준에 대한 특허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뭐 이렇게 지금 진출을 하실 때 분명히 이 전자의 IT하고 연계된 부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 특허에 대한 부분도 항상 조심을 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일반 특허 같은 경우에는 햇빛 쓸개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다른 기술로 변형을 할 수가 있지만, 표준 특허 같은 경우는 표준 기술에 대한 특허이기 때문에 글로벌화 시장의 어떤 진출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 특허를 확보를 해놔야지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업이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특허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특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길지 않아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매듭 말로선 저희들이 IP 악순환, IP 선순환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일 출발점이 저희는 R&D와 IP 전략을 분리해서 보느냐 혹은 동일해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많이 분리해서 본다면 앞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원 목표 제도를 둬서 양적인 출원을 가서 좀 저급한 특허가 나오고, 결국은 사내에서는 이 특허 조직은 돈만 쓰는 조직,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R&D와 IP 전략은 또다시 분리돼서 생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IP 악순환이 되겠고요. R&D와 IP 전략을 동일시해서 선별적으로 목표를 정한다. 기술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형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질적으로 좋은 출원이 나오고 결국은 그게 로열티 수입으로까지 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청에서는 이 특허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아니면 돈을 버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IP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매듭 말려서 정리를 다시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 컨셉이나 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특허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분석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 사용 확정 전까지에는 선행 특허 존재 의무를 계속 파악하시고 특허 저촉은 되지 않는지 필히 검증을 통한 다음에 제품을 양산하셔야 되겠고, 혹은 특허 분쟁이 우려될 때는 사전에 라이선싱을 먼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진행되고 나면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침해되면 3배 보상이라든지 더 많은 비용이 지불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해서 뭐 적절한 로열티로 그 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연구개발 결과물로는 반드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앞단에서 뭐 아직 강소기업이라서 뭐 특허에 대한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시면 단 한 가지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그 조직에서 특허를 잘 운영하는 단 한 명의 특허 전문가만 확보해 놓으셔도 충분히 좋은 특허를 확보하고 특허로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허 전문가로서 가져가야 되는 능력, 기술, 경영, 의학, 법정 마인드인데요. 이런 한 명의 똑똑한 그 특허 전문가만 확보해 놓는다면 요즘 외부에 특허 관련해서는 우수한 그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단도 많이 있고요. 그것만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외부 자원을 활용해서 좋은 인재가 그 조직의 특허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는 특허 창출 및 보호를 위한 대리인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현재 특허법인 이룸리온과 이룸리온 전략 컨설팅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혁성 변리사라고 합니다. 이 자리가 아무래도 온라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제약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면을 하지 않은 관계로 여러분들이 강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사실상 실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저 주어진 시간 안에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되 가급적 한 20분 안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대리인으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리인 활용법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기업의 입장에서 특허 또는 뭐 상표 여러 가지 그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대리인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가 현업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이렇게 Q&A 형식으로 조금 꾸며봤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 7가지 정도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형식을 빌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리인 반드시 선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물론 이게 이제 국내 대리인 선임과 해외 대리인 선임으로 조금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국내 대리인의 경우에는 물론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허나 상표, 디자인 실용 신안을 출원함에 있어서 발명자나 직접 특허청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발명이나 상표를 직접 출원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상당 부분은 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요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시는 내용은 이제 국내 우리나라 특허법이긴 한데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도 제외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여러분들께서 해외에다가 특허나 상표를 출원하고 하시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외자가 되는 건데 물론 뭐 법에 조금 그 구체적인 표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기조에서 법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출원을 하시게 되면 그렇겠죠. 물론 여러분들의 기업이 해외에 분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분사를 통해서 직접 또 출원도 하실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는 제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을 반드시 국내 주소가 있는 자나 영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뭐 별도의 홀을 정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뭐
통상적으로 출원 대리를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대리인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상의 임의 대리인으로서 위임 대리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을 위해서 대리인을 변리사를 지정했다 그러면 이제 위임 대리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특허 관리인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특허 관리인이라는 것은 대리인을 포함한 관점으로 조금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해외 출원하실 때 특허 협력 조약 PCT라는 이러한 그 조약에 따른 국제 출원을 하시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죠. 특히 이제 대기업도 최근에는 뭐 PCT 출원을 좀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PCT 출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제 출원 절차의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PCT 출원을 하실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대리인 무슨 업무 수행하느냐죠. 대리인 업무 첫 번째 제일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부분이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출원 등록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셨을 때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하려면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대한 그 룰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인 변리사가 이제 여러분들을 대리해서 특허청을 상대로 출원 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출원이나 뭐 해외 출원을 통해서 이제 권리 보호를 하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출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해외 출원 하시면 제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외 출원 대리인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선임할 거냐 하는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시겠죠. 근데 사실상 저희가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해외에 출원을 하고자 하는 국가의 대리인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선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국내 대리인이 해외 출원하는 것에 허브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어의 명세서, 그러니까 미국에 특허 출원을 하려고 하면 이제 영어로 된 명세서가 필요하니까 국내 대리인이 외국어 명세서에 대한 작성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등록을 받기 위해서 해외 특허법에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소위 OA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중간 서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도 대리인들이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침해, 등록된 특허에 대한 권리 행사 또는 반대로 침해자 입장에 불가피하게 서실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변리사들이 권리 분석을 통한 특허 침해 대응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IP 가치 평가를 통한 IP 금융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특허권을 담보로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양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특허의 어떤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가치 평가 등 사업화 활성화를 통해서 IP 가치 평가를 하는 일들을 최근에 우리 변리사들이 많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리인 선임 언제 할 거냐 하는 부분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 아시는 바처럼 이제 특허라는 것이 뭐 상표도 마찬가지고 속지주의적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특허 등록을 받았다 그래서 그 특허증으로 전 세계에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내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정도에서는 내가 특허권을 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그 각국의 나라에 별도의 특허 출원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외 출원하시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카피해서 써도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역설적으로 용인하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속지주의에 입각해서 해외 출원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위 우리가 이제 전통적 출원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전통적이냐면 후단에 말씀드리는 PCT 국제 출원 이전에 행했던 해외 출원 제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전통적인 국제 출원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한국에 먼저 특허 출원을 하신 다음에 1년 이내에 한국의 특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국가를 지정을 해서 각국의 이제 특허 출원을 진행하게 되고요. 반면에 PCT 국제 출원이라는 것은 보신 것처럼 한국에 특허 출원을 한 다음에
12개월이 되기 이전에 PCT라는 국제 출원을 하시게 되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출원을 진행하고 싶은 국가에는 한국에 특허 출원한 날로부터 30개월 시점에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데 당연히 비용은 PCT 국제 출원하는 것이 한 번 더 출원을 하는 PCT 국제 출원을 한 다음에 국가별로 진입을 하니까 비용은 약간 더 소요될 수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 출원한 날로부터 30개월 이내에만 내가 개별국을 지정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외 출원 국가를 선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죠. 이게 앞에 전통적 출원 방법은 12개월인데 이게 예컨대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는 기간까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진입해야 될 국가를 선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미 대기업처럼 해외 출원을 수년간 진행을 해온 국가의 그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국가에 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계획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지만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해외 출원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으신 분들은 우리 제품이 어느 국가에 어느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PCT 국제 출원은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현실에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에 진입을 하려면 그 나라 언어로 표기된 특허 출원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번역을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통적 출원 방법이나 아니면 전통적 출원 방법인 경우에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한 10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국내 출원을 대리한 대리인에게 어느 국가에 진입을 하겠다라는 의사표명을 좀 해주시면서 해외 대리인의 선임도 이때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PCT 출원 같은 경우에는 30개월이니까 28개월, 국내에 특허 출원 날로부터 28개월 되는 시점쯤에는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해외 출원 국가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면서 해외 대리인에 대한 선임 문제도 요 시기적으로 선임이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어차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이후에 또 우리 그 특허하고 상표 쪽에서 아마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PCT 출원인 경우에는 개별국 진입을 하기 전에 국제 예비 심사나 국제 조사 같은 것들을 별도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따라서 미리 내 특허가 등록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이점 또한 있기 때문에 해외 출원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인 선임 시의 유의점.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대리인이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발명자 입장에서 저도 발명을 할 수 있으니까 발명자 입장에서 제가 만일에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어떤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허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특허를 놓고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첫 번째가 담당 대리인의 그 발명에 대한 기술의 이해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리인이라고, 제가 변리사라고 해서 제가 전공하지 않은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출원을 대리를 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망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보다 더 그 기술을 잘 아는 대리인에게 해당 의뢰인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어쨌든 특허의 등록 요건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을 가지고 따집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소위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것이 선행기술 대비 어떤 기술적 진보성이 있느냐 따라서 그와 같은 법적 논리를 구성해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에 대한 기술의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당 기술의 이해도가 뛰어나야만이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담당 심사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평상시에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등록을 받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받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어느 정도의 넓은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발명에 대한 기술 분야, 통상
그래서 우리 대리인 특허 법인들이나 보면 여러 변리사들이 근무하는 데가 많죠. 왜 그렇게 여러 변리사들이 근무하냐 하면 기술 분야별로 다양한 전공자들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을 첫 번째 유의점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대리인 선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해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해외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리인이 해외 대리인의 허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따라서 두 번째 사안으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 출원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위임받는 국내 대리인이 해외 대리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출원인과의 소통 능력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이 부분은 뭐 발명에 대한 이해도 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똑같은 건을 맞이하더라도 뭐 변리사님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내 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줄 수 있는지, 또한 그 해당 출원에 대한 절차를 밟으면서 얼마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게 굉장히 정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실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대리인 선임은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 어렵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 대리인을 이용하셔서 주로 선임을 하실 텐데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의사소통의 부분입니다. 해외 대리인은 당연히 그 나라 언어를 사용을 하겠죠. 따라서 현지 대리인과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대리인이 그와 같은 능력을 조금 보유하고 있는지가 일맥상통되는 선임의 유의점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컨대 미국을 보더라도 그래서 대부분 국내 대리인이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가 가능한 그런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리인 사무소를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소통에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좀 느끼는 거는 요거는 약간의 조금 득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편리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한국어가 가능한 분이 여러 건들을 수임하게 되면서 실제적인 업무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 변호사나 미국 변리사가 직접 수행을 하게 되니까 핵심적인 사안을 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현지어, 적어도 영어로 소통이 원활한 그런 데를 선택하되 이왕이면 한국인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너무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조금 지양할 수 있는 그런 대리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이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대리인이 이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좀 컨트롤 잘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국가, 여기서 얘기하는 주요 국가라는 것은 뭐 그냥 조금 임의적일 수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일본, 인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현재 가장 많이 출원을 하고 있는 국가를 그냥 주요 국가로 제가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이외의 출원 시간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인 해외 대리인 네트워크가 조금 약할 수 있죠. 즉 정보가 부재합니다. 각각의 어떤 국가에 대해서. 그래서 지역별로 특정 국가 대리인이 복수의 국가를 대리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남미 쪽이나 동유럽 쪽이나 그다음에 아프리카 전체 지역, 중동 지역은 어느 한 국가의 대리인이 여러 나라를 대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득실이 있는데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굉장히 좀 낯선 국가, 뭐 어떤 나이지리아도 될 수 있고 가나도 될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국가들을 몇몇 국가에서 이집트라든지 아니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리인이 여러 국가를 이렇게 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수월하게 일은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득실은 조금 따져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서유럽 쪽에 특히 뭐 북부 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이 동유럽 국가 쪽의 대리를 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비용도 저렴하게 조금 더 아낄 수 있고 내가 신뢰하는 대리인한테 위임해서 그 대리인이 전체를 총괄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효율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는 것도 선임 시 하나 유의할 수 있는 점이다.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국가별 대리인 특징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보가 많습니다. 해외 출원 최우선 고려 국가로 가장 많은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대리인 관련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존재하고 또한 한국인 출신의 미국 변호사도 다수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대리인 선임이 조금 수월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워싱턴 DC 지역에 있는 로펌들이 다수의 한국 출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외 지역에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로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현업에서 많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들을 조금 총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국가, 즉 그 독일과 영국 대리인이 가장 선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EPO 출원의 경우 이제 EP에 대한 어떤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만 있으면 어느 국가에 있든지 다 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린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쪽의 대리인들도 굉장히 우수한 대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특정 국가에 치우친 그런 출원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 데도 한국어가 가능한 유럽 대리인이 있는 것을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다양한 국가의 풀을 활용하려는 그런 오픈마인드를 가지시는 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여러 면에서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개별국 지정식 국가별 그룹화된 로펌들을 활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미국 출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EP 출원을 하되 EP 출원도 역시 영어로 출원을 하다 보니까 미국 출원에 맞게끔 번역된 영문 명세서를 그대로 유럽에 출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돼야 되겠다. 유럽 특유의 어떤 그 특허 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영문 명세서를 가다듬어야 되는 작업들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출원이 급증하고 있죠. 대부분 이제 북경 소재 대리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북경에 있는 대리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지를 방문해서 느낀 걸로는 심천이죠. 선전이나 광저우 소재 대리인들이 굉장히 젊고 액티브하고 특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 내에서 이 지역은 IT 관련 기술을 주도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쪽 현지 대리인들 중에는 IT 관련된 데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들이 다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원과 소송 분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중국이라는 그 나라가 워낙 큰 지역으로 이루어진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그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천차만별일 수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꼭 뭐 출원과 소송을 분리해서가 아니라 출원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조금 체크해야 되는 것이 중국 쪽의 대리다라는 것을 현업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점 조금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인도가 생산으로서도 그렇고 소비로서도 그래서 새로운 특허 출원국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인도는 굉장히 좀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4개의 특허청이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델리 쪽하고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 아마 이것을 인도 지도에서 보시면 동서남북,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지역별로 좀 나눠놨구나. 그러니까 남쪽이 첸나이가 되겠고요. 그죠? 동쪽 끝이 벵골 지역인 콜카타 지역인데 이런 식으로 특허청이 4군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하는 것이 어느 지역의 특허청에서 심사가 이루어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정 대리인이 관할 특허청하고 지역적으로 상이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물론 인도 대리인 중에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데는 지역마다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곳을 선임하셔서 활동하시는 것이 특허청 심사관하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인도는 유독 심사 기간이 꽤 좀 깁니다. 한 6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따라서 PCT 출원의 경우에는 30개월 이전에 조금 출원을 하셔서 전체적인 어떤 심사 일정을 조금 단축시키는 방법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사실 이 내용이 어쩌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이렇게 얼마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그냥 요약만 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 특허 출원 명세서를 대리인이 작성을 하지요. 대리인이 작성을 하는데 누구의 발명을 출원 명세서에 담는 거죠? 당연히 출원하시는 발명자의 그 기술 사상을 담는 겁니다. 이 담는 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떤 특허 출원 명세서가 작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권리 범위가
상대적으로 등록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넓게 또는 좁게도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권리 범위가 넓은 그런 특허를 여러분들이 지향하셔야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의 어떤 그룹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발명자가 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발명하신 내용을 대리인을 통해서 특허청과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권리가 등록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게 제가 권리 범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특허청은 권리 범위 관점에서만 본다면 특허 심사관은 권리 범위를 좁히는 쪽으로 등록을 유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권리 범위가 넓은 쪽으로 등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렇다 그러면 대리인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은 이제 대리인으로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비용과 등록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버리게 되시면 대리인도 아무래도 쫓기게 되니까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등록 가능성을 높인다는 얘기는 이게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권리 범위를 좁히는 쪽이 됩니다. 너무 등록에 대한 부분과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분만 추구하시다 보면 대리인이 여러분들의 특허를 등록받는 위주로 일을 하게 되다 보면 권리 범위를 좁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권리 행사 시에 의미 없는 특허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와 같이 대리인과 협업을 하되 대리인을 리드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5가지 결론을 가지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해외 출원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국내 대리인이 선정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국가별 심사 환경과 제도 특이점에 대한 것을 대리인과 출원 사이에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죠. 대리인은 협력자다. 여러분들이 오너십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대리인을 협력자로서 내가 충분히 리드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산업재산권 관련 지식 함양에 대한 것이 필수다. 제 앞서 강의를 해주신 현대자동차의 최윤식 팀장님도 마지막으로 아주 똘똘한 스마트한 특허 전문가가 그 회사 내에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도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 그런 분이 대리인과 함께 협업이 됐을 때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국내 특허와 해외 특허가 생산될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실제 현업을 하는 대리인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비관세 장벽 컨설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관세 장벽 컨설팅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증 그리고 지식재산권 관련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해외 인증 또는 지식재산권 컨설팅이 필요한 전국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유의하셔야 될 점은 대기업 집단 기업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관세 장벽 컨설팅 사업에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관세 장벽 콜센터입니다. 국번 없이 1380으로 전화하시면 국가 및 산업별로 다양한 해외 인증과 지식재산권 관련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고요. 공휴일 및 일요일, 토요일에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잠깐 그 상담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 이런 질문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A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대리인의 불법 상표 디자인 도용을 어떻게 하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까요? 또 해외 인증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의 인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신청 절차 및 신청 비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국번 없이 138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현장 방문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내용은 이제 해외 인증 전문가와 변리사 분들께서 기업들이 이제 지재권이나 해외 인증 관련돼서 궁금하실 사항에 대해서 직접 방문하여 심층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해외 인증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인증 관련 기초교육, 인증 취득 절차 세부 안내, 신청 문서 작성 지원, 해외 기술 기준 및 표준 상담 등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재권 관련 기초교육, 지적재산 권리화 방안, 지재권 보호 및 리스크 관리, 지재권 침해 대응 솔루션 제공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저희 FTA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okfta.kita.net에 접속하셔서 위에 보시면 FTA 컨설팅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FTA 컨설팅을 클릭하시고 비관세 장벽을 클릭하셔서 해외 인증 또는 지재권 중 두 개 중 선택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게 신청 화면인데요. 저희 FTA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지금 보시다시피 비관세 장벽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이와 같이 두 개의 선택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재권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지재권 컨설팅을 클릭하시고 하단에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잠깐 저희 FTA 종합지원센터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FTA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FTA 현장 방문 컨설팅인데요. OKFTA 현장 방문 컨설팅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FTA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업 기간은 아쉽게도 이번 11월 31일까지고요. 전국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FTA 컨설팅은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키지, 두 번째는 업그레이드, 세 번째는 스타터입니다. 종합적인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패키지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되고 기초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스타터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 컨설팅의 경우에는 직접 2년 내에 FTA 컨설팅을 받으신 경험이 있다면은 일부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시다면 업그레이드 컨설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OKFTA 컨설팅 신청 방법도 비관세 장벽 컨설팅과 거의 유사합니다. 우선은 저희 FTA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에 FTA 컨설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하단에 이제 OKFTA 컨설팅에 들어가셔서 패키지, 스타터, 업그레이드 이 3가지 유행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저희 비관세 장벽 컨설팅 사업과 저희 OKFTA 현장 방문 컨설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만약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자세한 사항은 1380 콜센터 또는 저희 FTA 종합지원센터에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허법인 우인의 최성호 변리사입니다. 저는 지식재산권 중에서 상표 디자인 분야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영학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드러커 교수 말씀인데요. 기업 경영의 기본적인 기능은 단 2가지로 압축하면 결국은 마케팅과 혁신이다. 이런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기술 특허법이죠. 디자인 보호법, 브랜드, 상표법인데요. 결국 파란색 부분이 지적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혁신에 관여하는 부분이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케팅에 관여하는 부분, 즉 소비자에게 어필해서 상품 구매욕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디자인과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브랜드는 소비자들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비주얼 IP라고도 하는데요. 아랫부분 보시면 비주얼 IP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해외 소비자들에게 쉽게 어필되는 반면 권리의 무단 선점이 용이합니다. 즉 상표 브로커 등에 의해서 상표가 먼저 선점되면 해당 국가에 진출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비싼 비용으로 상표권을 회수해 온다든지 법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실제로 상표 브로커들이 적법을 가장해서 세관에 상표 등록을 한다든지 또는 타오바오, 티몰 같은 데 상표를 먼저 선점함으로써 그 수출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표 디자인 문제는 항상 해외 시장 진출 전에 검토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장표 보시면요. 여러분도 좀 뉴스에서 보신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국내에 빙수 업체로 유명한 설빙 있지 않습니까? 설빙이 중국에 진출했는데 상표권을 선점당했습니다. 중국 상표 브로커가 설림이라든지 빙설이라든지 이런 상표를 쭉 깔아놨기 때문에 결국 국내의 설빙은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상해 아빈 무역 유한공사라는 곳에 마스터 그 라이센스를 주고 설빙은 빠졌는데 결국 상해 아빈 그 유한 무역공사도 중국에서 상표 브로커들로부터 상표권 대항을 받고 소송을 받고 오히려 뭐 시장감독국 이런 데에서 침해 단속을 받고 그러면서 라이센스가 잘 안 되니까 국내 설빙에 비용 9억 5천만 원 받은 거 물어내라,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2심 고등법원에서 국내 업체가 패소하고 중국 업체가 승소했습니다. 이것처럼 국내에서 한참 잘 나갈 때라도 중국에 또는 해외에 상표권을 미리 확보해두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을 확대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거겠죠. 특히 상표권, 디자인권의 확보는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출원 시에는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야 될지 대원칙과 몇 가지 고려사항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권혁성 변리사님도 설명하셨는데요. 해외 특허나 상표 등 해외 권리화의 경우에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작성하면 자동적으로 전 세계에서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산업재산권, 즉 특허권이나 디자인 상표권은 국가마다 따로따로 등록하지 않으면 그 국가에서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잘 특정해서 출원을 진행해야 되는데 나라마다 출원한다는 것이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것이죠. 따라서 최적의 국가가 어떤 것인지 출원 루트, 방식은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겠습니다. 해외 출원할 때의 고려사항을 보면 먼저 해당 상표나 디자인의 가치와 사업성을 감안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캐릭터라고 했을 때 그 캐릭터가 실제로 사업화될지 상품화될지 막연한 경우에도 여러 류에 걸쳐서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 류의 여러 국가에 상표 출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실제로 라이선시를 구하지 못하면 다 허공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돈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과도한 자기 지식 재산에 대한 고평가, 과신 이런 것은 좀 금물이라 할 수 있겠고요. 다음 해당 국가의 진출 가능성 및 진출 예정 시기를 고려하고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우선권 주장이라는 제도를 고려했을 때 출원의 시기를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출원을 지원하는 국가의 여러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원 사업들을 발품 팔고 열심히 찾으셔서 활용하신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출원을 할 수 있고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해외 출원을 할 때 두 가지 루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미국 따로, 일본 따로, 중국 따로 이렇게 국가마다 따로따로 출원하는 개별 출원 루트이고요. 두 번째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지식재산권기구, 영어로는 WIPO, 와이포라고 하는데요. 와이포의 국제 등록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 출원 루트 두 가지를 비교 설명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면 국제 출원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닭 잡을 때는 닭 잡는 칼을 쓰고 소 잡을 때는 소 잡는 칼을 써야 되는 것처럼 서로 용도나 활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별 출원 루트입니다. 특정 국가나 EU, 아프리카 같은 지역 기구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1개국, 2개국 또는 한 3개국 정도 출원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이 국제 출원보다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별 출원의 가장 큰 장점은 현지 국가에 출원하기 전에 현지 대리인에게 문의해서 사전 검색이나 등록 가능성 등을 미리 체크받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리한 출원, 불필요한 비용 발생 등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근데 국제 출원은 와이포 국제사무국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여러 나라에 출원이 나가기 때문에
현지 국가의 대리인이 스크린할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눈 감고 요행을 바라는 것과 비슷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리 조약 우선권 제도를 활용해서 시간을 버시는 게 좋은데요. 특허의 경우에는 조약 우선권 기간이 12개월입니다. 그런데 상표나 디자인은 번역할 시간도 필요 없고 좀 권리의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6개월간 조약 우선권 제도를 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출원하고 6개월 이내에 중국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에 출원을 한다면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상표가 선점되어서 당황하는 일은 피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출원하고 6개월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5개월 내에는 출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개별 출원 중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중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미국이 가장 중요하고 출원이 많이 나가고 상표 디자인의 경우에는 수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가장 출원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상표 제도인데요. 앞서 설빙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중요한 수출 시장이지만 상표 브로커로 인한 권리 선점 등 모방 이런 피해가 많아서 아주 적극적이고 신속한 상표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국내에 출원되고 한 3일 정도면 국내 상표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표 출원 여부가 다 공개가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한 3일 이내에 중국 상표 출원 선점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인도 있고 또 조선족 중에서도 상표 업무를 관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상표 출원과 실시간으로 중국에서 상표권이 선점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내 출원과 동시에 중국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 조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 이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6개월 조약 우선권 제도를 활용해서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중국에 출원하셔야 됩니다. 중국의 평균 심사 기간은 6개월 정도로 우리보다 조금 빠르거나 비슷한 정도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특이한 게 우리나라 1년에 한 20여만 건 출원되는데 상표 출원이 아주 많은 나라거든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한 50만 건 정도 됩니다. 근데 중국은 1년에 800만 건 정도 상표 출원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상표 출원을 다 합쳐도 중국보다 적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중국에서는 등록된 상표, 선출원 상표가 많기 때문에 즉 유사한 선행 상표가 많으니까 상표 등록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출원하면 거절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데 따라서 사전 검색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을 하면 사전 검색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개별 출원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드릴 만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은 3류거든요. 그리고 화장품 판매 대행업, 도소매업은 35류입니다. 그리고 3류와 35류, 즉 상품과 서비스업 간의 크로스 체크를 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권리를 나눠 갖지 못하도록 심사를 합니다. 심사가 좀 고도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3류 따로, 35류 따로고 3류 화장품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등록받고 35류 화장품 판매 대행업에 대해서 B라는 다른 사람이 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A는 화장품을 제조만 할 수 있고 B는 판매만 할 수 있는데 그때 더 유리한 건 누굴까요? 판매하는 사람이 더 유리하죠. 즉 티몰의 경우에는 2017년 9월부터는 35류 상표권이 없으면 입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표권자들은 대부분 3류에만 상표 등록하고 35류 상표 등록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3류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확보를 했어도 35류 상표권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판매하지 못하고 광고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중국 시장 진출이 실패되거나 또는 비싼 돈으로 그 상표권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서 사례로 한번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
따라서 중국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품 출원과 서비스업 35류에 대한 출원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 중국 4차 개정 상표법에서부터는 악의적인 모방 상표 출원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차단되고 근절되는 그런 규정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무적이죠. 하지만 그만큼 상표 브로커들도 더 진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해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상표 출원은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국내 출원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다음 디자인 제도인데요. 저작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으로 커버하시면은 거의 70-80% 충분합니다. 따라서 캐릭터 등의 경우에는 국내 저작권 등록 또는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중국 저작권 등록하시면 거의 다 커버가 되고요. 다만 저작권 등록으로 되지 않는 산업 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이 필요한데요. 중국 디자인 제도의 특징은 무심사주의라는 겁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심사, 도면의 방식만 심사하고 실체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디자인 등록이 아주 잘 됩니다. 다만 그만큼 부실 권리가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권리를 내가 등록받는 게 쉬워도 또 중복된 권리, 내 권리와 똑같은 권리가 또 브로커들이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전리평가 보고서 등을 활용을 해서 권리 행사 시에는 반드시 사전 체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중국의 경우에 부분 디자인 제도라는 것이 없어서 상당히 좀 불편한데 지금 제가 들은 정보로는 2021년 6월부터는 부분 디자인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규성이 상실됐을 때 공지 예외의 인정 범위가 우리나라는 상당히 넓거든요. 그리고 12개월인데 중국은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거의 신규성 의제 공지 예외가 인정받기에 거의 불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기간도 6개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식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에 출원하기 전에 또는 우리나라에 제품이 출시하기 전에 중국 디자인 출원을 꼭 미리미리 해두어야 한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출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출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지식재산권기구 와이포의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상표는 마드리드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이고 디자인은 헤이그 협정에 의한 디자인 국제출원 제도입니다. 장점이라면 하나의 언어,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고 등록 후에도 일건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한 3, 4개국 이상에 출원할 때에는 절차와 비용 면에서도 유리하고요. 심사가 늦은 국가는 아까 인도 한 6년 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더운 나라일수록 주로 심사가 많이 늦습니다. 상표의 경우에도 3, 4년 이상 걸리는 경우 많은데요.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등록 시스템을 이용하면 아무리 늦어도 1년 6개월, 18개월 이내에는 무조건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조약 가입국이 아닌 나라, 대만, 홍콩이나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은 이용하기 어렵고요. 또 사전에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거절 이유가 통지되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제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잘 알지 못하신다면 더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개별 출원과 국제 출원을 잘 비교해서 어떤 경우에는 개별 출원으로 어떤 나라들은 국제 출원으로 이렇게 함께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표의 국제 출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의 경우에는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 제도이고요. 이미 도입되어서 된 지 한참 되었기 때문에 일반화되었고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드리드 국제 출원은 반드시 국내 출원이나 국제 등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출원, 국제 등록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상표가
전 세계에 출원하는 국제 출원 상표가 100% 국내 출원과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색채 상표로 출원하고 중국은 흑백 상표로 출원하고 이렇게 달리하는 게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국제 출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국내 출원할 단계에서부터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마드리드 국제 출원은 국내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 출원이 거절되거나 국내 등록이 무효 취소로 소멸하면 국제 등록도 전부 다 함께 소멸합니다. 이거 종속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국내 대기업의 경우에는 국내 출원을 기반으로 마드리드 국제 출원은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 출원했는데 우리나라의 등록 가능성이 한 70%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갖고 50개국에 국제 출원을 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거절 결정되면 50건의 출원이 다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제 출원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국제사무국에 스위스 프랑으로 비용을 일괄 납부하는데 출원할 때 비용을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등록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제사무국에서 등록료까지 미리 한꺼번에 받는 거죠. 거절됐다고 해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분들에게는 좀 유리할 수 있는 제도가 국내의 각종 해외 출원 지원 제도를 활용할 때 그런 제도가 1년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 출원하고 1년 후에 등록료는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데 마드리드 국제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등록료를 미리 다 납부한 거기 때문에 그 사업 기간이 끝나고 나서 내 돈으로 등록료를 내야 되는 부담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헤이그 협정에 따른 디자인 국제 출원 제도를 설명드리면, 디자인의 경우에는 국내 출원이나 국내 등록이 없어도 국제 출원이 가능하다는 점에 상표와 다릅니다. 그리고 100개의 복수 디자인 출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유리한 제도이긴 한데 공개 연기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디자인의 경우에 국제 출원을 하고 30개월 내에 공개 연기 신청을 하면 30개월 동안은 그 디자인을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등록부가 공개되지 않지만 그 30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화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비밀 디자인 제도는 등록을 하고 나서 공개를 안 하는 제도인데, 마드리드 국제 출원은 비공개를 하고 나서 공개가 풀리면 그때 심사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늦어지니까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공개 연기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최약국은 한 90개국이지만 여전히 중국, 호주, 인도 등 굵직한 나라들이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 출원은 생각보다 그 활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분쟁 사례 아까 말씀드린 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SEL로 시작하는 화장품 브랜드였는데요. 국내 기업이 삼류 화장품에만 이 S 상표를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중국에서 수입을 하겠다고 했던 그 관련 업자가 35류의 똑같은 상표를 등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타오바오, 티몰 이런 데도 등록을 하고, 결과적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중국 수입업자에게 뺏기면서 수출을 못하고 한 3, 4년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그 상표 국가에서 하는 그 상표 보호를 해주는 그 컨설팅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갖고 무효 심판을 제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뒤에서 또 비용으로 비용을 주고 상표권 양수하는 이런 협상을 제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신용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 수출은 못했고, 상표권은 돈을 주고 재매입을 해서 3류와 35류를 확보를 했지만 기간상으로 한 3, 4년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실패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누구도 믿어서 안 되고 반드시 35류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거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표로 대체하겠습니다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중소기업들의 해외 상표 디자인 출원이나 권리화 확보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3, 4개 정도의 제도를 활용하신다면 매년 한 2, 3천만 원 정도 해외 출원을 확보해서 늘려가실 수 있거든요. 수출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활용을 하셔서 해외 출원이나 또는 해외 상표가 선점되었을 때 분쟁 대응 등의 도움을 받으시면 적절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발명진흥회 강민도 변리사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섹션은 해외 특허 제도와 그리고 출원, 그리고 해외에서의 지적권 분쟁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20분 동안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발표하는 주제 각각이 한 꼭지로 다뤄도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분야이긴 하지만 기업을 하시는 기업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강조해서 핵심적인 요점 위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중국 특허 제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중국의 개정법이 있어가지고 이번 발표와 함께 좀 개정법도 좀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은 특허를 관리하는 법이 전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중국 특허법이라고 불리고요. 혹시라도 중국 특허를 검색을 하실 때 전리법이란 말이 나왔을 때 당하지 마시고 중국 특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특허에서 좀 특이한 사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이 각각의 법률로 있어가지고 각각의 권리를 보호받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전리법 안에서 발명 창조라는 이름 하에 발명이 있고 디자인이 있고 실용신안이 있습니다. 즉 중국은 미국과 유사하게 발명, 디자인, 실용신안을 하나의 특허로 보고 그 안에서 세부 카테고리로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밑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특허보다는 실용신안이 압도적으로 출원이 많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용신안은 특허 출원의 한 5%도 안 되는데 반해서 중국은 실용신안이 발명,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특허 발명에 비해서 2배 이상 출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실용신안 출원이 많은가? 중국의 실용신안 제도는 아주 특이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실용신안은 물품에 관련된 형상 구조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가장 국내 실용신안과 차이 나는 점은 무심사 제도로 등록받는다는 점이 가장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신청 서류에서 어떤 형식적인 문제점만 없다면 내용 불문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등록까지 4에서 5개월의 기간만 소요되기 때문에 특허가 평균 중국에서 22개월 걸린다는 것에 비해서 매우 짧은 시간에 등록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도 기간이 짧은 것에 비례해서 4분의 1 수준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용신안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전리법 안에서 보호받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과 동일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사를 받지 않고 등록받은 실용신안 특허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바로 침해 소송을 할 수는 없고 침해 소송 시에 관련 법원에 특허 권리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조문에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용신안으로 권리 행사를 할 때, 즉 침해 소송을 할 때 특허 권리 평가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우리의 즉 실용권자가 나의 실용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입증을 한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 실용신안과 특허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중국에서는 중복 출원이 가능합니다. 즉 물품에 관련된 것이라면 실용신안으로도 출원할 수 있고 특허로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발명 특허로도 출원할 수 있어가지고 먼저 권리를 등록받는 실용신안을 이용해서 빠르게 시장에서 빠르게 침해품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하면서 추후에 특허까지 등록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특허나 실용시간 둘 중에 하나를 유리한 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런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서는 발명에 관한 특허보다는 실용시간 추론이 압도적으로 많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국의 이제 내년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개정안이 올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발표안에서 개정안에서 주요한 부분을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디자인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즉 부분 디자인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디자인권에서 출원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이 부분 디자인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핸드폰에 있는 아이콘, 뭐 이모티콘 이런 거에 관련된 출원은 대부분 부분 디자인 출원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여태까지 부분 디자인을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 부분 디자인을 인정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디자인 출원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디자인권의 보호기한이 10년이었는데 15년으로 연장됨으로써 특허권 20년에 비해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의 보호기간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최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허법에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인정받는 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중국은 5배까지 인정함으로써 중국이 국제적으로 특허 IP 권리에 대해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대외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서 중국이 항상 미국에서 공격받고 있는 특허 IP에 관련된 보호를 미흡하다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하게 5배까지 인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이하게도 중국 같은 경우는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법정 손해액으로서 3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까지 인정합니다. 즉 환율이 1,700원인 걸 감안하면 500만 위안은 8.55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제도는 법정 손해액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특허 침해에서 손해배상액을 받지 못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입증 곤란한 경우에도 침해라고 인정이 되면 법정 손해액을 판사가 자율적으로 구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기존에는 법정 손해액이 1만에서 100만 위안이었지만 이번에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맞물려서 5배 정도 최대액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존속기간 보상제도는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의약품 같은 경우 특허가 등록되고 나서도 사실 이제 실험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허권을 행사하는 기간이 제약이 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지연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제 최대 5년까지 중국에서도 이제 존속기간을 늘려주는 제도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존속기간 제도는 미국과 우리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개방특허, 오픈 라이센스 제도가 중국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즉, 이 오픈 라이센스는 뭐냐면 특허권자가 내 특허를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실수료는 몇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누구나 그 특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실수료만 내면 누구나 자유롭게 실수할 수 있는 제도가 중국에서는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한중 미, 유럽을 다 포함하더라도 중국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도입한 제도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미국 특허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특허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발명, 디자인, 실용 신안을 미국 특허법 패턴 액트에서 같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법 제도는 거의 우리나라와 유사한데 대신 좀 특이한 제도들이 많이 있어서 특이한 제도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가출원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출원일을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명세서 작성을 할 때 청구항이라는 걸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청구항이 바로 특허의 권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발명을 해서 시급하게 빨리 출원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청구항을 아직 못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즉 권리 범위를 얼마만큼 잡아야 될지 몰라서 모르지만 발명은 완성된 상황에서 출원인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청구항 없이 먼저 출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는 유사하게 특허
범위 유예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제도는 국내 제도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가출원을 하고 나서는 1년 이내에 정식 출원을 해야 가출원이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일 특이한 제도인데 RCE, 그다음에 CA, CIP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RCE 제도가 있어가지고 국내랑 제도랑 비교해 본다면 국내 제도는 거절 결정을 받고 나서 재심사 청구까지 한 후에 다시 또 거절을 받으면 심판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RCE 제도란 제도를 두어서 다시 한 번 더 보정서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심사를 청구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RCE 제도가 이렇게 거절 결정이 난 이후에도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긴 하지만 비용이 대략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로 대략 엄청나게 좀 비싼 비용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기업 위주로 많이 이용하고 일반 개인 출원자들은 이용하기 좀 어려운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속 출원과 일부 계속 출원이 있는데요. 둘의 차이점은 계속 출원은 공통점은 둘 다 특허의 청구 범위를 계속 수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신에 계속 출원은 신규한 사항을 추가할 수는 없지만 일부 계속 출원 CIP는 신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는 국내에 유사한 제도가 없고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인데요. 이런 제도들이 왜 있냐 하면 일단 네트워크가 등록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때 계속 출원과 일부 계속 출원으로 해서 경쟁사들의 제품을 타겟팅해서 내 청구 범위를 계속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권리 범위를 완성해서 경쟁사에게 침해 소송을 걸기 위해서 계속 출원과 일부 계속 출원을 이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사례가 이제 바코드에 관련된 소송이 있었는데요. 바코드에 관련된 특허권을 가진 회사가 거의 등록받는 단계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출원을 이용해서 청구항을 계속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꾼 후에 시장에서 바코드가 널리 사용됐을 때 그때 이제 그 바코드에 관련된 특허를 등록 완료시킨 후에 모두 바코드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에 소송을 걸어서 엄청난 손해배상을 받아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알다시피 계속 출원과 일부 계속 출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특허 변리사로 일했을 때는 주로 대기업들이 경쟁사의 어떤 제품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특허 몇 건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는 대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비용이 과다하지만 특허권자의 어떤 권리 보호를 위해서 충실한 제도들이 많이 있으니 이 제도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유럽 제도입니다. 유럽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출원을 해보신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그 국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과 일본 출원을 많이 하고 유럽 출원도 같이 하긴 하지만 유럽 특허 출원이 어려운 이유는 등록 유지료뿐만 아니라 출원 심사를 받을 때 매년 출원 유지료도 내야 된다는 비용적 부담이 있습니다. 대신에 유럽 특허 제도는 EPO, 즉 유로 특허 기구에서 모든 회원국에 대해서 한 번의 출원으로 모든 회원국에 대해서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편리한 제도입니다. 대신에 EPO를 통해서 출원해서 등록받은 경우에 각 개별 국가에는 지정국 효력화라는 절차를 시행을 해야 각 지정국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즉 EPO를 통해서 출원한 다음에 등록 결정을 받고 나서 독일에서 이 특허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독일의 유럽 지정국 효력화, 즉 독일 쪽으로 독일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하면서 이 효력화 제도를 절차를 밟아야 독일에서 특허권을 가진다는 점이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별국 출원과 그럼 PCT 출원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특허 해외 출원하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해외 출원할 때 PCT 출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PCT 출원은 개별국 출원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즉 가장 큰 장점은 비용적인 장점이라는데 실제적으로 비용적인 장점보다도 PCT 출원은 출원 후 31개월 이후에 개별국에 진입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황을 지켜본 후에 개별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기간적인 장점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3개국 이상의 해외 출원하신 경우에 PCT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나라에 들어갈지를 31개월 동안 고려해 보신다면 전략적인 출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분쟁의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특허권의 모든 분쟁은 경고장 발송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고장 사례를 하나 이야기 드리면, 실제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사항입니다. 보시면 2018년 7월 12일에 처음 경고장이 오고, 이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니까 2018년 8월에 다시 한 번 더 경고장이 왔습니다. 이 경고장 내용을 보시면 당신들이 내 특허를 침해했다. 그런데 10일 안에 답변을 주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갈 것이다. 이런 협박성 메일을 왔습니다. 즉, 이 경고장의 문제점은 어떤 특허에 대해서 어떻게 침해했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고장 메일을 받으신 경우에 제일 먼저 하실 거는 경고장 내용을 검토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특허에 대해서, 즉 특허 번호를 요청하는 회신 메일을 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대신에 경고장 메일에 있는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된다. 이런 기간적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신에 경고장을 무시하면 불성실한 응대로 돼서 나중에 특허 침해 소송이 될 때 불리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경고장에 대해서 가장 간편한 답변은 어떤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침해했다는 것이 먼저 설명해 달라는 회신 메일을 주시고, 그런 메일을 받으신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밀어서 잠금 해제 상태에 대한 이제 애플과 삼성의 소송이 있었는데요. 사실 밀어서 잠금 해제는 이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플에서도 밀어서 잠금 해제 이 기능을 이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핸드폰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삼성과 애플의 소송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이유는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밀어서 잠금 해제에 대해서 특허권은 이렇게 사진에 결합된 표시 경로로 잠금 해제 이미지가 움직이면 잠금 해제가 된다. 이 내용이 이제 특허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삼성은 이렇게 여러한 밀어서 잠금 유사 사례를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문의 고리에 있는 부분도 문고리도 밀어서 이 문고리의 어떤 잠금을 해제하기 때문에 밀어서 잠금 해제의 어떤 선행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이 가장 유력한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은 스웨덴 레오노드의 NOM이라는 이 모바일 폰에 유튜브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 그림과 같이 좌에서 우로 슬라이딩을 하면 이 잠금이 해제되는 소개 영상이 있었고, 이걸 결정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법원에서는 이 삼성의 어떤 네오노드의 주장에 의해서 그 애플의 특허가 무효가 되었고요. 그러나 미국 법원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애플의 소송이 성소로 확정이 돼서 삼성은 약 1,300억 원의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리고 나서 삼성은 이게 대해서 이제 회피 설계를 통해 가지고, 즉 잠금 이미지를 움직이는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패턴을 도입하게 됐고, 또 완전 새로운 잠금 해제 기술로 홍채 인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최근에, 즉 올해 7월쯤에 이 삼성에서 사용한 증거 자료인 네오노드 회사에서 삼성과 애플을 특허 침해로 소송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재밌는 사항인데요. 네오노드는 삼성이 애플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 네오노드의 어떤 기술을 애플이 사용했다라는 주장을 보고, 이 삼성과 애플이 소송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삼성과 애플을 모두 자기 특허 침해로 소송을 하게 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이 참 기업 간의 어떤 기술의 합부 전쟁이 재밌는 상황인데요. 삼성의 어떤 증거 자료로 사용이 됐던 기업이 삼성과 애플을 모두 소송하게 된 걸로, 지금은 이제 소장이 텍사스 법원에 접수된 상황이고 아직 진행은 없지만 추후에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 네오노드는 삼성과 애플의 어떤 소송 결과를 자기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아마 애플과 삼성에 대해서 침해 소송을 성소로 이끌어내기 유리한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최근에 이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ITC의 어떤 분쟁이 있었는데요. 이 ITC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ITC는 미국의 국제무역협회위원회로서 미국에 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수입에 대해서 이제 수입을 중지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명령을 가진 기관입니다. 특히 미국은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서 이 수입하는 물품이 미국에 판매될 때 불공정 행위가 있었거나 아니면 IP 침해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바로 수입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337조에 따른 조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ITC의 이제 어떤 제품이 아까 두 가지 이유, 불공정 행위나 특허 침해라고 하는 이유로 제소가 되면 15개월에서 16개월 동안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조사는 사실상 법원의 절차가 아니고 행정부의 절차이긴 하지만 거의 법원의 절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2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소 사실을 내용을 사실로 추정하게 되고요. 또한 조사 과정에서 증거 개시 디스커버리 제도를 법원의 제도와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이 ITC 제소에 걸린 경우에는 디스커버리로 인해서 막대한 사내 증거들을 제출해야 되는 부담. 제가 전에 한번 같이 이 ITC에 제소된 기업에 대해서 한국지리재산보호원에서 분쟁 예방 컨설팅을 지원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 기업도 이 디스커버리 제도로 인해서 아주 미국에서 이 디스커버리를 하기 위해서 미국 관계자들이 와서 사내 이메일, 사내 서버의 모든 내용을 백업해 가는 등 영업과 회사 운영에 아주 막대한 지장이 끼쳤다고 합니다. 또한 이 ITC 제도는 양 당사자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배심원이 없이 양 당사자 간의 주장만으로 이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사자들은 전문가를 동원해서 충실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서 이 337조 같은 경우는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 배터리 분쟁도 진행하고 있고 네오노드하고 삼성 LG 간의 어떤 정전기 터치 기술의 특허 침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ITC 제도가 점점 더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그 수입 배제 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특허 침해 구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간의 어떤 미국 시장 다툼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준비한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